재무부동산과 통계 8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7주차 내용을 갖다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 작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도 설문지 작성의 두 번째 단계인 개별 질문 항목 완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 설문지 완성하는 단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의안의 개별 질문 항목의 완성이요 53쪽에 있습니다. 53쪽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 단계가 완료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조사자는 조사 내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별 질문과 그리고 응답 항목을 검토하고 이것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조작적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조작적 정리를 통해 가지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질문하고 응답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각각의 질문 문항들이 조사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것인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자들이 각각의 질문,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해줄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개별 질문 항목 작성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응답 형태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질문 용어 결정할 때 유의해야 될 거 몇 가지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개별 질문 항목 작성 시에 고려해야 될 거 첫 번째로는 이 질문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조사 문제와 관련이 없더라도 좀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하는데 뭐 실제 이제 조사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문항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물어봐 가지고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설문의 양이 많아지면 그 설문조사의 그 문항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응답자들로부터 협조 받는 거 그리고 성실한 응답을 받는 거 이것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사 시간이 한 15분 정도 넘는다라고 하면 응답자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응답의 정확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좀 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조사 문제와 상관이 없는 그런 문항까지 포함해가지고 과다하게 질문하면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질, 그리고 조사 결과의 신뢰도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조사를 많이 하죠. 그렇긴 한데 뭐 조사원을 통해 가지고 대인 면접 조사를 한다든지 전화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질문 항목이 과다하게 많다라고 하면 그때 조사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이 질문 항목이 조사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좀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설문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응답자가 질문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가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지나치게 자세한 질문을 하면 응답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마신 술의 양을 종류별로 대답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라고 하면 대충은 알고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응답자가 제대로 응답을 할까 뭐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응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냐 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보를 기꺼이 제공해 줄 것인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질문의 내용이 사적인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제 응답자들이 답변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 항목별로 답해 주세요라고 하면 뭐 근로소득 얼마인가요? 재산소득, 그중에 금융소득은 얼마이고 부동산 소득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상속받으신 게 있나요? 증여소득은 있나요? 복권 당첨 소득은 있나요? 기타 소득, 그 외에 또 소득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뭐 근로소득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금융소득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듯 싶고요. 네, 부동산 소득도 없고요. 상속 증여받은 거고요. 복권 당첨된 게 한 5천 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과연 그 조사자에게 제공을 해줄까, 응답을 할까, 이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볼 때, 당신은 뭐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게임을 일주일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 설문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답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개별 질문 항목 완성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로 또 고려해 보셔야 될 게 응답 형태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질문 방식은 응답자의 응답 방식에 따라 가지고 개방형 질문 그리고 선택형 질문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자유롭게 생각나는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 방법이죠. 그래서 뭐 귀하가 가장 최근에 구입하신 옷의 상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옷을 입으면서 느꼈던 좋은 점 세 가지, 그리고 나빴던 점 세 가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보통 뭐 주관식 문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굉장히 좀 오랜 동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개방형 질문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좀 복잡한 자료 처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질문별로 어떤 응답이 나왔는지 몽땅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응답 내용을 몇 개의 항목으로 범주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각각의 항목 범주별로 번호를 할당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설문자 응답 내용을 수치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점으로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장점도 있어요. 조사자가 응답 내용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질문 문항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당연히 이제 문제점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관적인 답변을 수치하는 과정, 자료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조사 대상자의 수, 응답자의 수가 많다든지 이런 개방형 질문의 수가 많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응답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실한 응답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질문 방식인 선택형 질문이고요. 보기를 두고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오지선다라고 하는 게 선택형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응답 항목, 즉 보기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형 질문은 장점이 무엇이냐? 자료 수집 후에 자료 처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응답자들한테 응답해야 할 내용을 먼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을 얻기가 또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점이 있겠죠.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응답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즉 보기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자 또는 조사자가 사전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가능한 모든 응답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제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미리 모든 응답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자가 생각하지 못한 응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기타 이런 그 보기를 둬가지고 문제점을 또 보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개별 질문 항목 완성하는 단계에서 세 번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질문 용어를 결정할 때 좀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응답자들이 전문 용어를 이해할 것으로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조사자의 지식 수준하고 그다음에 응답자의 지식 수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조사자는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응답자들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런 용어에 대해서 좀 사전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응답자가 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면 그러면 좀 성실한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런 그 응답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조사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 또는 뭐 의사결정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선택형 질문은 모든 가능한 응답을 몽땅 다 제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택형 질문을 하다가 그 모든 가능한 응답 다 제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마지막에다가 개방형 질문인 기타 요걸 갖다 이제 포함시키고 기타 해놓고 괄호 여기서처럼 이렇게 기타 해놓고 괄호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보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자, 선택형 질문의 응답 항목들 간에 내용상의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귀하께서는 세탁기를 이용해서 빨래를 할 때 보통 어느 정도 세제를 사용하시는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응답 항목 보기에다가 많이 넣는 편이다, 적당히 넣는다, 조금 넣는다, 거의 안 넣는다, 전혀 안 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를 응답 그 항목을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응답자의 입장에서는 적당히가 어느 정도지, 조금은 또 어느 정도지, 그리고 거의는 또 어느 정도인지, 거의 안 넣는다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상의 중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의 질문에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이제 뭔가 그 음료를 갖다 하나 출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료의 용기에 대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좀 설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음료 용기의 색깔과 그리고 재질이 얼마나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재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색상은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응답자가 생각하기에 재질은 훌륭한데 색상은 별로다라고 하면 이 중에 어떤 보기, 어떤 응답 항목에다가 응답을 해야 될런지 좀 애매하지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하나의 질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로는 조사자 임의로 가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 A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요즘에 대통령 선거철이니까요. 만일 A 후보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제를 하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후보가 당선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응답을 아무래도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 임의로 가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치과 병원을 개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어디다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의 치과 이용 실태를 갖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질문하냐면요. 최근에 치과의사협회에서는 과다한 당분의 섭취로 초등학생들 사이에 충치의 발생 빈도가 매우 높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도성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각께서는 초등학생 자녀들에 대한 치과 검진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년에 3회 이상, 1년에 2회 정도, 1년에 1회 정도, 2년에 1회 정도, 그 다음에 그것 미만,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보기도 넣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요즘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좀 1년에 2번
저 치과 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면은 저기 막 대부분의 이제 그 초등학생 학부모들 같으면은 뭐 1년에 2회 정도는 충분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 유도성 문구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1년에 3회 이상 또는 뭐 분기별로 한 번 1년에 4회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성 문구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보다 훨씬 높은 방문 의사를 응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저기 뭐 나중에 실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느냐,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 결과만 믿고서 거기다가 이제 치과 병원을 갖다 하나 차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많이 찾아올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조사에 응하더니만 실제로 많이 찾아오지 않네.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 자세하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자세한 지식이 요구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대체로 응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득에 대해서 물어본 거 한 번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조사한다. 그래서 소득을 근로소득, 재산소득, 보험, 지급금, 뭐 복권, 당첨금, 기타 소득 뭐 이렇게 나눠놓고 근로소득도 정액임금, 그다음에 상여금, 뭐 연월차수당 이렇게 한다. 저 사실 몰라요.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하면 응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보면 되겠죠. 제 월급 명세서, 급여 명세서 열심히 찾아보면 이것들에 대해서 뭐 살펴볼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급여 명세서하고 뭐 여러 가지 소득 원천별로 이제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응답을 한다?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자세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를 찾아가지고 응답을 한다라고 해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응답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8번째, 좀 응답자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은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간접적으로 물어봐도 사실 많이 응답 안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 또는 뭐 윤리나 규범에 관한 질문 이런 것들은 응답자로부터 정확한 응답을 얻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인터넷 조사가 대인 면접보다 조금 더 그래도 쉽게 응답을 얻어낼 수도 있을 듯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응답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좀 제3자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 그 응답자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당신은 배우자를 얼마나 구타했습니까? 구타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뭐 설사 진짜 배우자를 구타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당신의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 친구 중에 친구 중에 배우자를 구타한 사람이 있습니까? 했을 때 예 또는 뭐 아니요. 그다음에 모르겠다. 근데 사실 배우자를 구타하고 그러는 거는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별로 잘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했다가 내가 내 배우자 구타했다가 한번 얘기했다가 나쁜 놈이 아니죠.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인간이죠. 뭐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또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얘기 안 해줍니다. 그러면 누구를 생각할까요? 나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내가 구타한 적이 있던가? 그래서 그러면 예라고 다른 사람 물어봤어도 예라고 답변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설문조사의 세 번째 과정이 이제 질문의 순서를 설문지 작성하는 데 세 번째 단계가 질문의 순서를 결정하는 겁니다. 질문의 순서 결정하는 것도 그냥 자세한 거,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한 세 가지, 한 5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응답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는 설문조사가 시작될 때 좀 이거 조사 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회의적이고 또 그다음에 내 정보를 갖다 물어보는 건데 이거 꼭 해야 되나? 경계하는 태도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응답자들의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쉽고 재미있고 그러면서 응답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 문항을 갖다가 좀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은 설문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면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문지 첫 문항을 갖다 봤더니 최근에 피자를 드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환호하겠죠. 예 하고 이건 내가 응답해야지, 성실하게 응답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 통계학적인 질문은 가능한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학력, 직업, 성별, 연령 뭐 이런 질문을 갖다 인구 통계학적인 질문 또는 인구 통계학적 문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람들이 이런 문항에 대해서 좀 응답을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능한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 같으면 연령에 대한 응답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맨 뒤에다 두면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저게 나왔다. 연령대 물어봤다. 이거 다 했는데 여기서 안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설문 문항 만든 거 보면 설문지 만든 거 보면 설문지 작성한 거 보면은 대부분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질문을 앞에다 두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조사에서는 대부분 인구 통계학적 질문을 앞에다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게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쉽게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쉽게 응답할 수 있는 건 앞부분, 전반부에 배치하고 응답하기 어려운 것,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뒷부분,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논리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의 주제가 좀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은 설문지의 그 페이지 쪽을 갖다가 달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넘버링을 로마자 1,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환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앞에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하는 걸 좀 처음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질문을 시작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질문 순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질문의 순서 결정에서 좀 유의하셔야 할 점입니다. 그래서 응답 내용에 따라서 다음 질문들의 일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많이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질문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지시를 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지금 이 점퍼에서 옷을 구매하셨습니까? 그래서 예, 그랬다라고 하면 3번으로 3번서부터 응답해 주시고요. 아니요, 그러면은 다음 문항 2번 문항으로 가서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점퍼에서 옷을 구매하셨습니까? 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면 2번을 건너뛰고 3번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아니요라고 대답했으면 2번 다음으로 가서 다시 좀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옷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문항에서 옷을 구매했다,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문항으로 가라. 그래서 신사복하면 좀 양복 정장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상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양복을 많이 안 사가지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봤던 거 좀 저렴한 거 인디언하고 인디언 요즘에는 안 나오죠. 로가디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을 갖다 해놨는데 둘 중에 하나 또는 다른 거 구매를 했으면 다른 거 이제 아니죠. 다른 거 생각나면 다른 거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설문지 초안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질문 항목들까지 순서를 결정했죠. 세 번째 단계에서. 그러면 조사자는 설문지의 외관을 결정함으로써 설문지의 초안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는 가능하면 소책자 형태로 제본하는 게 내용물의 분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 진행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면 인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면 인쇄해서 소책자 형태로 제본해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조사는 전혀 상관없죠. 자, 그다음에 설문지에 표지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표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 세 가지 내용을 포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 목적, 그리고 조사 기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조사 목적, 재무부동산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통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거, 재무부동산학과에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에서 개설된 재무부동산과 통계 과목을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지도교수는 저라 그래야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으면 지도교수 이범욱 씨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가면 좋을 듯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응답자에 대한 비밀 보장과 관련된 문구도 표지에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통계법 제33조에는 그 응답자의 비밀, 그러니까 조사자의 비밀 엄수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여러분들이 응답한 내용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사 내용에 대한 문의 또는 조사원의 신원 확인. 조사원 진짜 그 사람 맞아?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 맞아? 여러분들 같으면 이범욱 씨의 그 재무부동산과 통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맞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알기 원하는 응답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사 기관의 연락처.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팀장이라든지 팀원들 중에 한 분 대표자 연락처를 갖다 제시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지도교수가 저니까요. 담당 교수가 저니까 담당 교수 연락처까지. 그렇다고 제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냥 연구실 전화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생각을 해볼까요?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질문 내용이 바뀔 때 그때는 가능한 페이지를 달리하는 게 좋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응답자한테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앞에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했을 테니까 이 부분에서 뭘 조사하려고 하는지 좀 설명한 다음에 질문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계하고 여섯 번째 단계는 사전조사 및 설문지 완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본조사 하기 전에 설문지 초안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조사, 예비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한 그 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조사는 이제 표본으로 자격을 갖춘 소수의 응답자들에게 설문지를 이용해서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문제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질문들을 갖다가 완성하고, 그다음에 질문의 순서도 완성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초안을 갖다가 작성을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설문지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래도 또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미리 한 10명, 20명 정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질문 내용이 너무 어려워, 또는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질문 내용을 갖다가 좀 그 사전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질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고친다든지, 또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 용어에 대한 해설을, 설명을 관련된 부분에 넣어준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질문의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이런 것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테고요. 질문의 순서가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사전조사할 때는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전조사를 할 때는 이제 2명 이상의 조사자들이 함께 면접조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직접
설문조사 실시하고요. 다른 사람은 이제 뭐 질문 항목당 소요 시간이라든지 응답의 난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답하는데 걸리는 시간, 뭐 그런 것도 측정을 해보고, 그다음에 논리적인 흐름에 좀 문제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조사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갖다가 찾아냈다. 그럼 그 문제점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인쇄해 가지고 본조사를 실시하는 거, 그러니까 설문지를 완성하고 본조사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설문지 작성하면서 6가지 단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지 완성해라라고 하는 뭐라 할까요? 뭐 지침은 아니에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그냥 단순히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6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본조사까지 이르면 그러면 이제 설문지 작성하는 게 좀 뭐랄까요? 깨끗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퍼펙트, 완전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 6개의 단계를 갖다가 하나씩 마지막 2단계는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제 강의도 조금 꼼꼼하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다음 주까지 이제 설문지를 완성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다다음 주죠. 11월 11월 우리가 10일 날 2번째 발표하고 11월 7일까지 이제 설문지를 작성한 설문지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발표 자료를 갖다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한번 뭐 벌써 설문조사 들어간 경우 같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직 설문지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하면 조금 더 양질의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얻은 결과, 분석 결과 좀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중간 시험 잘 준비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